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충북 정치발전연구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충북 정치발전연구소, 우리 지역의 정치 신인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평소 충북 정치에 뜻을 두고 계셨던 분들의 준비하고 연구해왔던 충북을 위한 정책들 또 대안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의 이현웅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수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충북 정치발전연구소 세 분의 한 분씩 대안을 좀 들어보고 또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오늘 발제자는 김수민 연구원이 먼저 시작을 하시네요. 범죄가 브랜드가 된 맑은 골 청주라는 네. 타이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6초마다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충북의 범죄 현황은 어떻고 또 그 대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오늘 연구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19년도에 이제 모든 국민을 완전히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굉장히 유명한 범죄 사건의 당사자가 청주에 살았어요. 고유정이라고. 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처제를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네. 또 청주에 거주했던 걸로 드러나서 청주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불과 2년 전이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차곡차곡 전 국민들이 청주를 바라봤을 때 조금 이제 다소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는 도시다라는 네.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에 또 이제 한 번 더 시장께서 아니란 해명 자료도 적극적으로 내시고 또 경찰청에서도 이제 보도 자료를 여러 차례 내고는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팩트인지를 오늘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몇 개 디테일한 수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2009년도에 사기 범죄의 경우에 우리 청주가 3년 전보다 43%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청주보다 큰 도시를 비교를 했을 때 범죄율이 청주보다 높은 도시는 부산과 수원 정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적당한 규모에서 비교해 볼 만한 옆 도시인 대전 아니면 전주의 범죄율이 청주보다 높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네 번째, 강력 사건 범죄율을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도시에서 강력 범죄의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충북 청주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지속적인 추세에 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살인만 따졌을 때도 웬만한 곳은 이제 한 300건 안팎인데 청주는 훨씬 더 상해에서 518건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정도 우리 청주와 또 네네. 충북이 가지고 있는 범죄율, 여러 가지의 범죄율에서 사실 좋지 못한 통계를 가지고 지금 있어요. 일단 통계를 쭉 이제 항목별로 네네.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굵직굵직 충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통계이기 때문에 네네. 정확하게 출처가 어딘지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일단 이제 그 통계청에서 통계청 확인할 수 자료. 있는 자료, 그리고 예. 이제 인터넷과 언론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예. 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이런 통계치가 있고, 일단 얼마 전에 우리 충북도에서 2021년부터 40년까지 4차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여기서 방제 대책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방범 인프라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우리 충북과 청주에서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장기적 또 단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저도 궁금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범죄율 증가가 꾸준하게 충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이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공직자들께서 이 범죄율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관성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재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많다. 이 범죄자들을 소탕해야 돼라고 이제 집중을 하는 반면에 사실상 범죄율을 확연하게 떨어뜨린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범죄자들이 아니고 범죄가 일어나기 힘든 환경을 만들자가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범죄율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범죄와의 소탕이 아니고 환경 정화 쪽에 네. 조금 더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 통계를 보니까 역대로 청주가 범죄율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항상 상위권에 있었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상위권에 있었는데 충북도나 청주시에서는 뭐 특별한 대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청주가 어떤 시도에 시민들보다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가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들이 없었던 거는 참 개탄스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주제인 것 같고 이거는 뭐 반드시 이번에는 고민을 다음 정부나 아니면 다음 뭐 내년도에 또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그거 관련된 정확한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 민감하고도 불편한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좋은 주제를 제시해서 이 문제는 좀 심층적인 토론을 한번 해야 된다. 자꾸 뭘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청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유정, 이춘재 사건 얘기하셨는데 다 외지에서 청주로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청주에 오면 오히려 조금 더 개과천선하고 더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악화됐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수민 연구원이 얘기하신 거는 일종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얘기하신 거예요. 뉴욕에서 범죄를 없앤 것은 줄리아니 시장이 굉장히 환경 개선을 하고 예. 모든 어떤 도시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범죄 기능을 막은 겁니다. 특히 그 타겟은 지하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 보십시오. 저기 어디 그 구도심 가면 가로등도 침침하고 뭐 어디 후미진 골목에 거기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놀이터예요. 거기서 범죄 일어나고 또 지금 범죄라에서 빠진 게 뭐냐면 청주가 부동의 1위가 그 영하 6.25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같은데 신생아들 이렇게 네. 유기하고 심지어는 기차 열차 화장실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 도시에 모이기 좋게 그런 부분들이 그 조성이 돼 있는데 일단은 벽에 좀 벽화도 그리고 가로등 색깔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깨진 유리창을 제거해 나가는 이 부분은 이제 김수민 연구원이 말해주신 그 방향이 우선 시급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치안이 안 좋냐? 사실은 도심 하천에 무심천에서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으슥한 강가, 지금 요즘 그 한강에서 사라진 대학생도 난리 아닙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무심천 안심하고 다닙니다. 그 대부분 산보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별 문제 없어요.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또 굉장히 그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범죄가 일어나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롭고 고독한 공간. 예. 거기에서 무언가 세상의 경계선 밖으로 자꾸 튕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부분들하고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예. 주로 청주에서도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방범 대책을 초월해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도시의 건강한 기능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뭐 우리 이현웅 연구원 도시계획 전문가니까 맨날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사람의 어떤 얼굴을 가진 체온의 얼굴을 가진 따뜻한 도시로 거듭남으로써 그 인간적인 연결을 도모해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저는 이게 궁극적인 범죄 예방 대책이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어떤 뭐 요인들이 있는데 마침 또 오늘 제 세 번째 발제가 그 내용과 관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문제 제기는 김수민 연구원께서 잘 해주셨다. 예. 이걸 다각도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네. 아까 뭐 깨진 유리창 이론 얘기하시면서 일종의 좀 공감을 표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 관련해서 더 이제 발제하실 내용이 추가로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도 우리 충북과 또 청주에서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이제 자세와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놀란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정말 이제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켜서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 네. 그리고 우리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을로부터 발생하는 범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예. 사실 충북에서 4년간 외국인 범죄가 25%로 폭증하고 있어요. 사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뭐 있겠죠. 보통은 사실은 외국인 출입국이 많은 인천 같은 데가 조금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많은데 그것과는 뭐 환경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유독 우리 충북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충북이 이제 요 근교부터 해가지고 다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도 지역에서 많이 거주하는 흐름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제 범죄율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분들께서 뭐 교통에 대한 범죄가 지금으로는 이제 제일 상위에 있지만 두 번째로 이분들이 야기하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는 마약 사범들이 많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생활 안전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활 폭력에 관련된 부분들의 자치경찰 3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6월달 정도부터 이제 지방에서 이제 경찰이 예. 다시 한번 이 업무를 세분화해서 업무에 들어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 네. 조금 저도 그 약간 오해의 소지는 좀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국민 평균보다 범죄율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걸리면 추방당한다고요. 굉장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디 웬만한 그 변두리 식당 가면 불법 체류자 한두 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여간 뭐 공포 그 자체예요, 추방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조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범죄율은 낮은 분들이고 세금 착실하게 잘 내고 아주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늘어나냐 하면 최근에 여건이 안 좋아진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떤 있고 여건이? 예. 저기 여러 가지 그 예.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네. 그러면서 집단 수용 생활하면서 예. 거기가 또 감염의 온상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여건들이 지금 나빠지면서 범죄도 따라서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특별히 위험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소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어떤 주거 환경에다가 지금 어떤 그 굉장히 인권이 또 많이 방치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입출국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뭔가 우리 국가의 그 품격에 맞는 관리가 돼주면은 이 예. 문제는 사실은 개선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이라고 위험한 건 아니다. 요거 좀 네, 덧붙이고 뭐 그렇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리의 필요성. 예. 이현영 교수님, 이현영 말씀하신 연구원도, 예. 그 뉴욕 90년대 그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진 거에 대한 뭐 다양한 연구들은 실은 있었습니다. 20대, 30대, 그러니까 폭력성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뭐 범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가설도 있었고, 뭐 유리창, 그 깨진 유리창 이론, 그래서 뭐 뉴욕 같은 경우는 할렘가가 많죠. 맨하탄에도 뭐 그렇게 허름한 데가 많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했던 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맨하탄에 대한 재개발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런 걸 통해서 도시 환경 범죄율이 좀 낮아졌느냐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가설은 대감옥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조지 W 부시가 엄청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500만 명 정도가 미국의 감옥에 갇혀 있고 전 세계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죠. 미국은 좀 그런 사회이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와 뉴욕에서의 그 범죄율이 낮아진 이유와 청주와는 약간 좀 뭐 환경적인 측면도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미국은 좀 뭐 흑인 문제도 있고 뭐 인종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청주의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청주 주제를 보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청주 범죄율에 관련된 연구가 제대로 된 게 있나 했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은 경찰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위치를 찍고 그 현장에서 어떤 유의 사건인지 어떤 연령인지 이런 것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인 데이터를 모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계절에 어떤 연령층에 어떤 직업군에 어떤 주거 환경에 어떤 그 환경에서 범죄율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겠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런 데이터들이 도경찰청에 들어가 봐도 아까 김수민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러프한 그런 데이터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북도 청주의 이 범죄율이 계속 높았던 이런 상황이라면 네. 좀 더 범죄 그 유형과 범죄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심층 추적해보는 그런 연구들이 먼저 네.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용 자료가 형사정책연구원의 네. 홈페이지가 주로 인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전국 범죄 10대 도시에 청주가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요거는 그 주로 3대 범죄, 5대 범죄 기준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그 동일한 어떤 규모로 비교해도 춘천시에 비해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위 랭크된 데가 그 중국인들이 많은 어떤 수도권의 그 일부 소도시들이에요. 거기 빼고 나면 전국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추세들이 쭉 나오는데 각각의 어떤 유형별 데이터는 없지만은 그 트렌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빅데이터 전문가답게 이 연구원께서 자꾸 그쪽을 강조하시는데 그거 물론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구조적 요인도 살펴봐야 되겠죠. 왜 청주가 어떤 이 어떤 범죄율을 높이는가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그 제가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이쪽으로 유입돼 오는 인구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아니라 튕겨져 나와서 이렇게 배출돼서 청주에 와서 정착하는 소위 쪽방,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유흥가와 그 연결돼 있는 이런 어떤 구조적 맥락을 보고 골목 앞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이런 어떤 문제 요인들을 제대로 한번 좀 그 말씀이 잡아내면은 또 발전 시간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뭐 굵직한 주제를 하나 정말 꺼내 오셔서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좀 가져 나오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발제지만 모두 공동 발제처럼 모두의 문제 인식이 거의 동일하시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충북과 청주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또 어쨌든 이 안전지수 등급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새롭게 어떤 질문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해도 기존의 자동차의 부품이 한 2만 5천 개에서 한 3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가 된다면 1만 5천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5천 개 정도의 부품이 사라지면 몇만 개의 또 기업과 몇만 개의 일자리와 또 딸린 식구들이 수십만 명이 생계의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우리의 미래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상당히 붕괴되고 없어지고 또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틀을 다음 정부 때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재원의 문제, 세수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라는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든 총론에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고 강론에서 또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떻든 기본 틀은 다음 정부 때 어느 정도 세워둬야 다음 정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재난 그리고 4차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의 어떤 변화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전반적인 어떤 문명의 트렌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현대차가 5년째 신입사원을 안 뽑고 있습니다. 생산직 평균 연령이 50대가 넘었고요. 정년퇴직자로 그냥 자연구조 조정을 하고 지금 대기업 조립 라인에 신입사원 뽑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청년들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그 사업장당 50세가 넘어갔다는 거는 분명히 큰 문제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기득권층은 기존 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 청년 세대는 영영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이 세대 간 불평등에다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 노동의 파편화 거기에다가 어떤 끊임없는 지위 추락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기술혁명은 매우 폭력적이고 비극적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주는 댐이 필요한 건데 그게 기본소득이라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해요. 그러나 이건 불평등하게 다가오니까 어떤 피해보는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 거지 다 어떤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된다는 게 일률적인 논의가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기초 자산을 마련해주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어떠냐. 왜냐? 기성세대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기준보다도 조금 더 세심한 설계를 해서 예. 특별히 불이익을 보는 계층이 어딘가에는 선별적 접근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예. 문재인 정부는 보편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복지는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예. 재원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 재원 마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본소득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 성찰을 저는 좀 주문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가 네. 가 방점인 것이지 모든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상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세분화돼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논의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엄청난 재원이라는 부분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전 국민에게 예를 들어서 매월 월 6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이 재원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연간 374조 원이 들어요. 이거는 2020년에 사용한 정부 예산의 73% 수준이에요. 당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재원을 두고 우리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정치권에서 선거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어젠다 세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유의미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선에서 가볍게 논의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그것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 부채나 증세로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왜곡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하위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복지 예산이나 아니면은 네. 금액이 줄어들어서 빈곤층이 더 빈곤해질 수 있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생각해요. 네. 두 분의 의견 들으셨는데요. 네. 예, 추가 발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정강 1호로 되어 있죠. 현재 네. 아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보다는 더 민주당보다는 그 국민의힘에서 더 논의를 많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장께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좀 부족해지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국가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GDP를 따질 때 생산, 소비, 수출을 따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50%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60% 되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쓰는 이유가 우리 GDP 국가 경제에서 5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고 국민들이 굶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 기본소득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국가 경제 시스템의 어떤 생산 소비와 관련된 하나의 메커니즘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저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문제는 말씀하신 거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면 1년에 예산이 한 620조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강에 들어간 돈이 한 30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들어간 1년 내내 들어간 1, 2, 3차에 들어간 국가 우리 기본 재난지원금이 한 31조 정도 들어갔죠. 충분히 지난해 줬던 재난지원금 정도는 국가의 기본적인 경상비를 흔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하기는 한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시작하는 거는 뭐 큰 돈으로부터 시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이걸 복지적인 측면으로 할 거냐, 아니면 소득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이제 복지와 기본소득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어떤 건 늘리고 어떤 건 줄일 거냐, 이런 뭐 여러 가지 강론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 추가 의견, 예, 김종대 연구원. 예, 그러니까 방향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어떤 호불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기본소득은 워낙 제도가 그 다양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말했다 아니다 이걸로 정당의 정강을 구분한다는 건 참으로 너무 단순화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기본소득의 논거가 된다면은 그렇다면 수혜계층과 피해계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의 어떤 그 양극화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의 문제는 그것을 다시 평평하게 해주자는 취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소득 논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이제 로봇세를 걷는다든가 거기에 어떤 그 이익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4차 산업혁명 논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갔느냐, 도달한다면 언제쯤이냐. 네. 그다음에 피해 계층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 특히 일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데올로기예요. 네. 왜? 이런 설계도를 안 내놔요. 그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기본소득은 절대선이고 이것처럼 정의로운 게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후에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안개 속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생활선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냐를 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민주당의 모든 논의 이 기초적 생활 수준의 모든 논의가 지금 기본소득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꺼냈던 굉장히 진보 진영의 정치학자들 의 경우에는 사실 서구에서 이 복지 모델을 네. 가져오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서구의 상황이랑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당연히 같지가 않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 현금 지급에 의한 이전 소득이 GDP에 비해서 10% 이상이 높아요. 15% 이상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이전 소득이 5.5%를 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적인 체력이 아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로 내놓는다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모양새인 네. 거죠. 네,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하고 좀 맥이 다 있는 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아까 뭐 문제점이 있지만 해야 된다. 네. 문제점을 계속 두 분은 말씀하셨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전에 박정희 정부 시절 때부터도 우리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소득 분위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하면 1, 2, 3분위까지 우리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기본적인 복지 정책을 하다가 그 분위 수가 뭐 4분위, 5분위, 6분위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뭐 보편적 복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본소득을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많은 돈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법적인 근거를 좀 어떤 논의의 근거를 만들자는 어떤 시작을 좀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씨앗을 만들어 놔야 처음에 1, 2, 3분위를 시작했던 걸 4분위, 5분위 나중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복지 정책을 받아들일 때도 그런 논쟁들은 있었죠. 이거 뭐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죠. 좋은 나라가 됐죠. 저는 기본소득도 향후 미래에 잘 설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잘 설계한다면 하나의 대안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이 네, 마무리 복지를 발언 제일 많이 예. 누린다 그랬는데 짧게 그 말씀엔 부탁드립니다.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OECD 꼴찌입니다. 꼴찌. 예. 이게 어떻게 제일 많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좀 그 말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김종대 연구원의 발제는 1인 가구 시대 외로움과 싸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가벼운 주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출산 거부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네. 이것은 뭐 제가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4월달에 발표한 청소년 의식 실태 조사를 보면은 60.1%가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40%가 결혼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40% 중에 60%가 아이는 낳지 않겠다. 그러면은 8명 중에 1명이 결혼해서 애 낳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20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친구 결혼식 안 가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거의 대다수고 설령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왜 결혼하는 거지? 이게 20대 지금 상황이고 30대 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2030년대 가서는 위기를 넘어가지고 2050년대 가면은 어떤 국가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우리나라가 가게 되는 그야말로 소멸의 어떤 길이다. 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대 가구에 있어서도 근원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미 2인 이하의 가족이 전 가구 수의 58%. 예.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구가 이미 반이 넘었고 1인 가구가 2005년에 비해 가지고 2배가 늘은 30.1%고 문재인 대통령도 주택 정책이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앞으로 외로움, 혼자 되고픈 이런 어떤 것이 대세가 돼버렸다. 그 중에서도 충북과 청주는 더 높다. 네. 전국이 12% 1인 가구가 증가했는데 충북은 17%가 넘게 증가했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5%가 더 많고 특히 청주의 경우에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18.5%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이 충북과 청주의 어떤 그 주거의 특성이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공허한 도시. 네. 이리로 갔다는 얘기고 이게 아까 김수민 연구원이 발표한 범죄 증가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그 사회적 단절과 실존적인 공허, 자존감의 위기가 증폭되는 시기에 충북, 특히 청주야말로 이제는 공공돌봄의 또 연결의 어떤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범죄 도시라는 오명 절대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거보다 네. 더 심각한 건 자살의 도시라는 이런 더 심각한 어떤 현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주거와 돌봄에 있어서의 공유체제, 그다음에 가족 개념의 혁명적 전환인데 이미 여가부는 기존 가족 개념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 개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앞서서 어떤 그 공동 돌봄, 주거 공유, 어떤 가족 공동체 이런 형태로 그 기능을 개선하지 않을 때 이 1인 가구 시대 어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걸 절대 대비할 수 없고 비극은 먼저 우리 지역에서 나타난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성북구에서 정책을 담당할 때 그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 50대 직장이 없고 뭐 혼자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2000 몇 년 정도 됐던 2010 몇 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연구를 할 때 사용했던 게 신한카드 데이터와 뭐 KT의 동선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뭐 문화생활을 하는지, 네. 소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쪽 지역의 그 1인 가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구적인 특성들, 뭐 소득 특성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대안을 좀 찾았었는데 청주도 뭐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증가의 원인이 뭔지, 아이들을 다 서울로 보내서 혼자 가는 건지 사시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아니면 타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혼자 청주에 와서 일자리로 와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건지 이런 뭐 분석은 정확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죠. 두 가지 네. 다죠. 예. 네. 그 내용은 좀 이따 더 듣기로 하고요. 네. 예. 네, 예. 그런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1인 가구 정책을 펴야 되는데 1인 가구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해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그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고독사가 당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바로 또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효과적인 대안을 찾으려면 어쨌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이제 다 덩어리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십상인데 사실 청년 1인 가구는 조금 많은 상황들과 본인들이 어려움 느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중장년 가구가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 1인 가구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외로움이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맞는데 청년 1인 가구 느끼는 어려움은 이게 엄청 위급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행 청년 1인 가구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전혀 이런 청년들 20대, 30대 특징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발제하신다고 해서 저도 좀 찾아본 것도 있고 저 또한 이제 자매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거의 1인 2인 가구에 해당하는 데인데 이렇게 보통 경우에는 다 사후 대책에 근거하는 것이지 이 청년들이 느끼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예방 대책이 거의 없어요. 예방 방범 대책 거의 없고 이게 지금 기존의 청년 1인 가구 지원 대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돈 때문에 어려워하니까 월세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외롭지 않게 커뮤니티를 네. 만들어 준다. 뭐 청년 반상회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개인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끔 이 사회에 어떤 소셜라이징을 해주고 뭐 이런 네트워킹을 해주고 이런 거는 실제로 20, 30대들이 원하는 대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소득이 단절되거나 이랬을 때 청년의 1인 가구를 도울 수 있는 긴급 지원책의 네.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대책들과 정책들이 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지금 예컨대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이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게 뭡니까? 1인 가구 증가는 그거에 맞는 주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 뭐예요? 중대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존의 옛날 가족 개념으로 부동산 공급하고 몇 세대 공급한다고 해도 이게 수요 공급이 맞을 리가 없고 청년들은 또 여전히 거기서 저기 배제돼 가지고 쪽방으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요 공급 체계가 1인 가구 시대에 맞게 이게 설계된 정책이 아니라는 거. 이러면 부동산 정책 계속 실패한다는 거. 이런 점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노인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빈곤의 외로움이 같이 복합적으로 와 가지고 예. 지금 충북의 자살자의 70%가 노인입니다. 이게 고독사, 뭐 자살자, 이거 다 중장년 노인들 문제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빈곤층이 그중에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폐지 줘서 2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일단은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위기적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서로 소속감을 갖는 그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건데 사실 굉장히 그 지방자치단체는 힘이 딸린 상황이고 인식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공공의 돌봄과 치료와 그다음에 어떤 저 복지가 어우러지는 이제 공공복지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이현웅 연구원하고 조금 다른 궤를 갖는 게 이렇게 소득을 자꾸 늘려주는 그 개인 지원 정책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경제. 예? 이런 쪽의 어떤 복지가 일단 우선이 돼서 여기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그 위에 개인 소득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충북의 어떤 특성에 맞는 예. 그러한 어떤 그 좀 조금 더 어떤 그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새로운 복지와 도시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예. 추가 발제 내용 들으셨는데요. 혹시 어떤 추가 의견이 있으실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현웅 연구원. 예, 실은 제가 서울에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1인 가구에 대한 무슨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실은 가설과는 좀 달랐어요. 50대 1인 가구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살아도 외롭고 힘들 수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 청주에 85만 명, 한 명 한 명을 다 대상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1인 가구만 특정해서 어떤 집단화 시켜서 어떤 구체화하지 않는
특정하지 않는 정책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올드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일인 한 명씩 다 원하는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문자 서비스도 기본적인 거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시대로 스마트한 시대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뭐 범죄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도 청주에는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청주를 좀 더 스마트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게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도시 정책으로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을 저는 시와 도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어떤 1인 가구 시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뭐 가족정책관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대부분 노인 아동복지에 거의 여력을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확장시켜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담당관제도 이거야 뭐 지금 당장 해도 빠르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 어떤 단절과 외로움, 어떤 그 공허감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소득 그 이상의 복지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건 굉장히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편해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고립을 자처하고 이게 국가가 지금 개인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자살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출산을 거부했다는 건 자살 국가로 가고 소멸 국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공동체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면 그 자체는 현실로서 인정을 하되 다시 연결되고 맺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는 이런 어떤 새로운 관계의 어떤 철학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예. 저는 이것은 복지 정책이나 소득 정책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가족 개념의 어떤 그 혁명적인 확장 예를 들어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또 뭐 민법상의 호적 관계도 아니고 입양 관계도 아니고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만 해도 그 자체가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부여받아서 병원 가면 보호자 서명도 할 수 있고 또 상속 문제에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남이 아니라 남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 발상의 전환 없이는 이 문제가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개념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집단 그런 어떤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1인 가구 시대에 대비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인 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제정하려다가 못했던 것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도 네네. 사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데 이게 혈연을 중심으로만 이 법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형적인 가족의 정의가 깨졌다.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춰서 공공기관들이 막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에 그 결혼 안 하고 나면은 혼외자라고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 이런 원시적인 과거 혈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네. 것부터 바꿔나가고 이제 가족 개념을 넓게 평평하게 가져가면서 이 문제를 관리해 보자 이거예요. 네. 자, 오늘도 세 분 날이 갈수록 더 뜨거운 화두들 가져 나오시고 뜨거운 토론 함께 해주셔서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충북 정치발전연구소로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은 충북에 대해서 정책, 또 정치 철학,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의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정치발전연구소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